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안보 호의 편으로 정옥식 대표의 강의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명필름 영화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6차례에 걸쳐 내보냅니다. 잠시 후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네트워크 정옥식입니다. 북핵과 사드 문제로 코리아 미사일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교훈을 얻을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는데요. 마이클 dobs의 0시 1분 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치밀하고 흥미롭게 다룬 책입니다. 0시 1분 전, 모던타임즈에서 편했습니다. 이 강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안보주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때는 동북아 국제관계 한반도의 문제를 이제 다차원적으로 한번 좀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이 강에서는 좀 더 이 주권의 문제, 군사주권의 문제를 가지고 또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가 맞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군사 주권이 있는 거냐, 제대로 있는 거냐, 요거를 보여주는 이제 아주 상반된 사례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아마 한반도에서 근래에 전쟁이 벌어질 뻔한 어떤 가장 큰 위기는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 번은 1994년도에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2010년 3월 달에 천안함이 침몰하고 11월 달에 연평도에서 포격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0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은 근래의 일이었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돼서 여러분들 많이 좀 익숙한 내용입니다만 94년도에 있었던 일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는데요. 그러니까 94년 6월 달에 정말 미국이 북한의 영변 폭격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의 대통령은 이제 김영삼이었죠. 김영삼, YS. 예,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즐거움을 주셨던, 발음부터 시작해서 많은 즐거움을 주셨던 분이었죠. 이분이 자서전에서 주장한 바는 1994년 6월 16일 날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준비할 때 자기가 클린턴한테 전화를 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쟁은 안 된다. 만약에 나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나는 단 한 명의 한국군도 동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전쟁을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미국 쪽 인사들의 자서전을 보면 그런 얘기가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 줄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관용,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장도 지냈던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북한이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한미군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존재이고, 그 주한미군 가족, 그리고 여기 와 있는 미국인들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대피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대피 계획을 미국이 수립하고 있었던 사실을, 97년에 가서야 알았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있었던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미국이 한국과 충분한 구사하고 아주 최소한의 상해조차도 없이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단적인 이 기형적인 부분이, 그러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냐요, 도대체. YS는 단 한 명의 한군도 동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대프콘이 3으로 격상되면, 평상시에는 대프콘 4가 유지됩니다. 이게 3으로 올라가면,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게 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건 단적으로 이제 이 군사주권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2003년도인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MBC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이거를 갖다 그 94년의 상황을 갖다가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걸 방영을 했죠. 예.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때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하루빨리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와야겠구나. 이게 없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미국이 북한을 때리겠다는데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건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절망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찾아와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당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시작전권을 한국한테 넘겨주고 주한미군은 좀 딴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행정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양극단에 있는 지도자처럼 보입니다만 적어도 한미동맹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바꾸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서로 이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94년도 전쟁 위기의 사례는 한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인 주권, 즉 전쟁과 평화의 자기 결정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그런 어떤 사례였고요. 2010년 11월 달에 이제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서 4명이 사망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 그래서 그때 정부는 이명박 정부였죠. MB 정부. MB 정부 내에서 논란이 벌어집니다. 야, 저거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가 보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F-15 전투기를 동원해서 북한을 때리자. 그 포격을 가한 그 부대를 F-15 전투기로 공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부 내 일각에서 나와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야, 그러면은 우리가 F-15를 동원해서 북한을 때려려고 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냐, 안 받아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내부에서. 네? 이게 논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 국가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자위권. 유엔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모든 유엔 형국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행사하는데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한미군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우리가 F-15를 동원해서 북한을 좀 혼내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동의를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그 주한미군 사람이 왜 그걸 나한테 묻냐?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예? 그러니까 만약에 F-15로 북한을 때리면 또 북한이 보복해오고 그러면 사실상 전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작전권은 미국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미국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미국이 전쟁이 벌어지면 자기들이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이제 우려도 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명박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국제법 학자들한테 영역을 주자. 연구 영역을 주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연구 영역을 줬어요. 연구를 줬어요. 그런 사람이 뭡니까? 다 시간은 흘러간 거죠. 다 시간은 흘러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94년의 사례는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주권이 없거나 부족하구나. 이런 걸 보여준 사례고 2010년도의 사례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헷갈리는 그런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의 가장 기본이 전쟁과 평화의 자기 결정권이라 할 때 전쟁 결정권도 없고 평화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사실상 없는 이런 상태가 이제 두 번의 위기가 단적으로 보여진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 그 군사 주권의 현실입니다. 군사 주권의 현실이에요. 좀 더 크게 보면 안보 주권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군사가 있는 거고 외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교권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한국 대통령이 모스크바 가는데 왜 미국이 갔다부터 하느냐? 한국 대통령이 그 AIIB에 가입하는데 왜 미국이 갔다부터 하느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미국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우리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데프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프콘이 크게 5개로 나눠졌습니다. 데프콘이 이제 대북 방어 태세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주권 현실을 또 한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5단계로 구분되는데 데프콘 5는 평화 상태, 데프콘 4는 정전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데프콘 4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프콘 4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데프콘 3은 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굉장히 클 때. 데프콘 2는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확실히 판단할 때. 데프콘 1은 전면전이 이제 발생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갖고 있냐?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가 전쟁이 평화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권리 자체를 미국한테 넘겨주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그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은 미국한테 넘긴 상태예요. 미국한테 넘긴 상태예요. 그리고 국지전, 좀 작은 전쟁, 요거는 현장 지휘관한테 넘겼습니다. 그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국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국지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권리를 현장 지휘관한테 넘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인 권리이자 책무는 국군 통수권이잖아요. 군에 대한 통수권이란 말이죠. 전면전이 발생하면은 그 군에 대한 통수권은 미국한테 넘기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면 그 통수권은 뭐예요? 현장 지휘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뭘 하자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간접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잖아요? 그 국민의 권리, 그 국민의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이고, 민주적인 문민 통제이고, 그 군에 대한 민주적인 문민 통제의 핵심은 군에 대한 통수권인데, 그 통수권을 전면전은 미국한테 아웃소싱하고, 국지전은 현장 지휘관한테 아웃소싱하는, 이건 제가 보기엔 헌법 정신을 굉장히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사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드 문제에서도 이 주권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심각하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 반응은 그런 거죠. 아니, 한국이 우리 땅에 사드를 갖다 놓겠다는데 중국이 왜 그거에 대해서 갖다 못하느냐. 그럼 한국에 대한 내정 감소, 주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핏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또 근본적인 주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한국을 온전한 주권 국가로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한국의 주권적인 판단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그 군사 주권을 미국한테 넘겨준 상황에서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냐. 중국은 후자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드 문제를 주권 문제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한국에 사드가 들어오면 그 사드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이 갖습니다. 주한미군이 갖는 거죠. 미국이 갖게 되는 거죠. 한국은 거기에 대해 통제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통제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없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드를 갖다 놓으면 평택 정도가 유력하게 되겠죠. 평택 정도가 유력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중국의 심장부에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가 평택, 캠프 험프리, 그 다음에 오산 공군기지, 군산기지 이런 데예요. 이거 바로 이제 서해 건너면 바로 이제 중국의 심장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핵심적인 경제권인 동부 해안벨트가 쭉 바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사활적인 문제는 이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국용으로 전환되는 걸 막는 겁니다. 이걸 막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걸 추구했던 거예요. 그게 한미 전략동맹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달에 MB가 베이징에 갔었어요. 그래서 후진타오를 하기로 해서 이제 갔는데,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 땅에 있을 때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한미 동맹은 냉전 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낡은 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난리가 났죠. 네. 아니, 중국 저렇게 건방진 놈들이 다 있냐. 세상에 한국 대통령이 지금 중국의 수도에 가 있는데,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의 수도에 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한국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그렇게 군가국조처럼 여기는 한미동맹을 냉전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외교적 결례다. 그래서 막 한국에서 막 이제 막 문제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 한국 기자가 묻습니다. 이거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거듭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그랬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바뀌고 있고 그 전략동맹으로 바뀌고 있는 데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국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산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떴고 중국을 공격하려고 한다. 예? 예. 이럴 때 중국이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은 니들이 전투기를 띄울 것 같으면 우리 미사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이제 억지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그 미국은 그런 이제 뭐 오산 공군기지, 캠프 험프리, 군산 공군기지 여기다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쫙 깔아놨어요. 이게 저층 방어죠. 저층 방어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사드까지 들어오면 한 층이 더 올라갑니다. 저층 방어하고 고층 방어라고 하는 다층 방어 체계, 이중 방어 체계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지스-3에 SM-3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100까지 들어오면 이거는 뭐 배니까 서해 이런 데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3중 방어 체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SM-3, 사드, 패트리어트. 3중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만약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중국용으로 동원하려고 할 때 중국의 미사일 보복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미국의 그 군사적인 개입이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보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 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는 한국이 중국의 안보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왜?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 제3자가 한 나라한테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건 그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군사적인 적대행위라는 거예요. 예, 적대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지뿐만 아니라 영국만 통과해도 군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2003년도에 이라크를 침공할 때 터키한테 우리가 너희들한테 한 200억 달러 줄 테니까 영공 통보를 허용해달라 그랬어요. 거기다 뭐 기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전투기가 터키를 지나가야 이라크를 빨리 들어가니까 영공 통보를 허용해주면 200억 달러를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터키가 그걸 안 받았습니다. 터키가 그걸 안 받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터키는 이라크에 보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쟁에 터키가 휘말리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200억 달러가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럼 지금 그 사례에 비하면은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용으로 전환되고 그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사드를 비롯한 MD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자 중국의 안보 주권 침해로 간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조선일보 이런 데서 왜 한국 정부는 중국을 설득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조선일보 니들이 한번 가서 중국을 설득해봐라. 예? 니들이 중국 설득하면 난 더 이상 MD 반대 안 하겠다. 절대 설득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설득이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드 문제는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최고 국가주석이 직접 챙기고 있는 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국 역시 이 사드를 자국의 심각한 주권 침해 문제로 간주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 자, 미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예? 그러면 한국이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거부할 권리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안타깝게 없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소파, 이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미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한국에 갖다 놓는데 사전에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 결정하면 한국이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얘기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굉장히 심각한 주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한국의 동의 없이 갖다 놓지 못할 거예요. 왜냐?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그 결과 뭐예요?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하겠죠. 예. 가장 좋은 방식은 만약에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할 때 한국이 원해서 한국이 그걸 희망해서 갖다 놓는 것처럼 하는 것이 모양새는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뭐예요? 예.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막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핵무기를 막 갖다 놓기 시작했답니다. 핵무기를 갖다 놓는데 한국 정부한테 뭐 갖다 놓는다는 얘기조차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해프닝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오키나와가 1972년도에 그 일본에 반환됐잖아요. 네, 반환되면서 미국의 그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그럼 오키나와에 있는 핵무기를 어떡하지? 이게 이제 이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골칫거리를 미국이 그거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박정희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미국 대사 딱 불러다가 오키나와에 있는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지? 네. 한국에 갖다 놓지? 그래서 오키나와 가까이 있는 한국에 사람이 제주도 있으니까 제주도도 좋고 뭐 전방도 좋고 한국에 갖다 놓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이미 그때 한국 땅에는 500개 안팎의 주한미군 기지에는 500개 안팎의 미국 핵무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국의 핵무기를 갖다 놓은 거에 대해서 NCND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땅에는 500개 안팎의 핵무기가 있는데 박정희는 그 있는지조차 제대로 몰라가지고 오키나와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자.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그렇게 하면 한국 야당이 반대할 텐데요. 그러니까 나를 물러보쇼? 이런 거죠. 한국 여론이 국민들이 반대할 텐데요. 나를 물러보냐고. 그런 것들은 다 내가 다 막아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이제 미국 대사한테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갖다 놓을 때도 한국한테 얘기 없이 갖다 놓고 핵무기를 다시 가져갈 때도 그때는 이제 노태우 정부한테 통보해주고 그래서 가져온. 지금도 가끔 막 뭐 B2니 B29니 막 B50이니 막 이런 전폭기가 와서 훈련하고 돌아가잖아요.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한번더 들썩거립니다. 예를 들면 B52 전폭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폭탄의 양이 파괴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300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폭기 하나면 북한 전체를 아예 석기시대로 돌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석기시대로 돌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력 무기잖아요. 그게 와서 예를 들어서 어디 태백산 근처에서 훈련하고 돌아갔는데 뭐 군산 익도 이런 데에서 한번 훈련하고 돌아갈 때 한국 정부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는 알려주죠. 그걸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뭐 정부에 있는 분들이 친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 거 오고 가는 거 아냐고. 모른답니다. 안 왔다 이런 얘기를 자체를 몰라요. 왜?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네? 근데 재작년에는 그걸 알려줬잖아요. 언론에 공개도 있어요. 그건 왜냐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북한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하니까 뭐예요? 니들은 말뿐이지만 우리는 이거 하나 뜨면은 니들 자체를 석기석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 그래서 일종의 공개적인 무력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이고 동시에 북한이 막 그렇게 당시에 날려치니까 뭐예요? 한국 일부 정치인들이 한국도 핵무장 해야 된다. 그리고 막 여론조사해 보면은 한국이 핵무장 해야 된다는 지지 여론이 막 60%막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도 북핵이지만 남한 핵 문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은 니들 가질 필요 없어. 우리 이 전폭기 안 되면 북한 싹쓸이 할 수 있으니까 니들 가질 필요 없어. 그래서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이 얼마나 얼토당토 안 되게 이게 지금 이게 좀 침해당하고 그것도 상당 부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자초하고 있는. 그걸 자초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인 거죠. 전시작전 통제권이에요. 자, 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표현도 웃기는 표현이에요. 작전 통제권이면 작전 통제권이지 이걸 전시하고 평시를 나누는 것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평시작전권은 이제 94년도에 환수를 했다랍니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평시작전권이 아니라 정전시작전권입니다. 정전시의 작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미연합사의 작전권 그 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그 출발점은
전시하고 평시를 나누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평시작 정권은 대한민국 합참이 갖고 있어요. 예? 평시는 합참이 갖고 있고,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뭐냐? 주한미군 사령부는 평시에는 태평양 사령부의 훈련부대입니다. 태평양 사령부의 훈련부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군사훈련은 주한미군 전력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태평양 사령부에 소속된 전력들이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훈련장을 지구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데프콘이 4에서 3으로 올라가면 이것도 골 때리는 겁니다. 골 때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4에서 3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전자권이 자동으로 미국한테 넘어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에서 3으로 올릴까 말까를 판단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오케이. 3 혹은 2가 됐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작전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작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부의 헌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예전에는 아까 저기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인계철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인계철선. 그러니까 한강 이북에 2만 명이 넘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나면 미군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많은 역 동안에 미군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나 의회가 자국 국민이 죽어가는데 예? 개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인계철선 개념인 거예요. 인계철선 개념인 거예요. 예? 근데 부시 행정부는 이거를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우리 젊은이들 저기 갖다 놓고 예? 쟤네들의 목숨값으로 이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빼! 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평택으로 모이기로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지금 많이 전력이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만 북한이 94년도에 서울 불가다 얘기를 할 때 그 핵심적인 전력은 전방에 쭉 깔아놓은 장수단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수단포였어요. 근데 주한미군이 장수단포 사령부를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 그렇잖아요. 예. 인계철선 개념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평택 미군 기지로 이전하기로 했을 때 이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그 할배들이 그걸 막았어야 돼요. 예. 그걸 막았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거를 막고자 하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이 안보를 잘 모른다고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종북 세력으로 이제 반미 세력으로 이제 몰아갔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 미국이 뭐 이제 이 전자권 환수가 연계되면서 그게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큰 틀에서는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들을 다 빼겠다는 거예요. 예. 평택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몇 가지 불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할 쪽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북한이죠.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리처드 롤리스라고 아주 그 진짜 여우 같은 그런 그 미군 그 고위 장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한미군을 뒤로 빼면 가장 불안해할 쪽은 북한이다. 왜? 가장 핵심적인 억지력이 장수상포 있는데 그 사정거리에서 미군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미국은 뭐예요? 북한에 맞춰 볼 때는 미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을 때릴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시 독트리는 이른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천명한 상태였고 북한을 악의측으로 주목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불안감은 어느 쪽으로 갔겠어요? 네. 그래? 니들이 평택으로 가? 그래? 그럼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형 방사포 이런 거는 평택까지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군비 경쟁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의 그 전쟁 개입 문제로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국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게 자기들의 국익에 부합하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서야 개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미국은 저 전쟁에 개입해봐야 우리가 피해만 있지 별로 득될 거 없다. 우리 개입 안 해. 미군 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 의회가 이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회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예.
그래서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럴 일은 없다, 뭐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상황이고, 적어도 그런 상황들이 그냥 무슨 뭐, 한미동맹을 갖다 와해하기 위한, 그걸 비난하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상당히 그 근거를 갖고 제기하는 오류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일 조약에는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국은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약상. 나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미 상호관계 중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적인 절차, 미국의 헌법적인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자동 개입 조항이 있으면 이승만이 북진통일 시도할까봐 그 내용을 안 넣은 겁니다. 예. 대한민국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국부께서 북진통일을 이렇게 그때 당시 국시가 북진통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조약에 그런 내용을 빼버린 겁니다. 그 상태가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찾아오는 것이 군사조건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실 전자권을 가져가야겠다, 그러니까 작전 통제권을 가져가야겠다라고 제일 먼저 판단한 사람은 박정희였습니다. 언제? 청와대 기습 사건을 겪은 다음에. 아니, 이 북한 무장공비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보복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지? 작전권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전시뿐만 아니라 그때는 전시하고 평시하고 나눠지도 않았었고, 예? 작전권 자체가 유엔 사령관한테 있었던 거예요. 유엔 사령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엔 뭐예요? 야, 작전권 쟤네한테 넘겨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더 안 넘겨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해가지고 유엔사가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이제 작전권을 행사하도록 오히려 더 미국의 통제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정부가 작전권 환수를 추진했죠. 그때는 미국도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이제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발생하면서 그것도 이제 흐지부지 됐고, YS 때 이제 평시작전권이 넘어왔고, 전시작전권을 이제 미국한테 계속 이제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김대중 정부는 가급적 동맹과 관련된 사안들을 안 건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일종의, 한미동맹은 안보의 축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건든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예? 색깔은 빨갱이, 반미, 친북, 이런 어떤 정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한미동맹을 안 건드리려고 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엔 당시에는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이나 한미동맹에 관련해서 문제가 될 법한 발언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지도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달랐죠. 예. 뭐 반미 좀 하면 어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미국에 뭐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본인이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는지 2004년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을 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에 갔던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으로 갔던 건데, 근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너무 반미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미국 내에서 저 반미 지도자 아니야? 반미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또 국내 언론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 혐의를 싣겠다고 이제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셨죠. 50년 전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 쪽 사람들이 가면 저 사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반미 발언을 해놓고, 예? 미국 가서는 반복적인 발언을 또 하고, 그럼 저 사람 뭐야? 뭐 이런 또 이제 의구심이 이제 자극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때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2012년 4월 때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2009년까지도 제안했었어요. 미국은 빨리 가져가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빨리 오기로 합의를 하면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 워낙 휘발성이 강한 그런 상황이니까 늦춰갖고 2012년 4월에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MB가 한번 연기했죠.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또 불후의 명작을 내셔가지고 또 많은 국민들한테 또 즐거움을 주고 계십니다만,
그게 또 책이 많이 잘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제가 가끔 제 책 순위 얼마쯤 되나 이렇게 보러 들어가 보면은 항상 그거보다 수십 개 단계 밑에 있어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만, 거기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전작권을 예정대로 가져오려고 했다가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해갖고 자기가 오바마를 설득해서 그걸 연기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로 연기를 하기로 했죠. 보통 알려진 게 그겁니다. 예정대로 가져오려고 했다가 천안함 침몰이 발생하면서 안보 위기가 심각하게 조성돼서 한국이 미국한테 부탁해갖고 이제 작전권 환수를 연기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함 침몰이 오늘째가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타진한 시점은 2010년 3월 26일 이후가 아니라 2월입니다. 2월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 쪽 사람들 만나갖고 전작권 좀 천천히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제 그럼 미국 쪽 반응이 왜? 아무튼 뭐 그럴 이유가 좀 있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오간 거죠. 예.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왜 전작권 환수를 또 늦추려고 하지? 왜 그러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미국 대사관이 부장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친박하고 친이가 세종시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을 때였어요. 이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는 뭐예요? 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정치는 원칙을 목숨보다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칙대로 세종시를 이전해야 된다. 세종시로 이제 행정수를 세종시를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MB는 그걸 안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친박과 친이가 막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선거 6월달에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이게 세종시 이전 문제를 가지고 친박하고 친이가 이게 갈라지니까 이걸 뭔가 결집시킬 만한 아젠다가 필요하다. 그럼 뭐 없을까? 이런 보수를 결집시키는 데는 노무현, 그때는 이미 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내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겁니다. 노무현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작권이다. 그래서 뭐예요? 미국 쪽에 전작권 환수 연기를 타진했다고 하는 게 미국 대사관의 분석인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머리를 굴려봤는데 느닷없이 청와대에 가서 전작권 좀 늦게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본 거예요. 네, 없다고 본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그 얘기를 근데 그래서 이제 한미 간의 협의가 시작될 무렵에 천안함 침몰이 이제 이를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를 1차적으로 연기하는데 계획됐던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안보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그것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해석이 아니라 미국 대사관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위크리크스가 공유한 외교정보는 아주 생생하게 나오는 거죠. 네. 전작권 문제로 아주 이게 가관이었던 게요. 당시 대한민국의 반미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이제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그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이제 거의 합의할 분위기가 형성되자 한나라당이 그냥 벌떼처럼 막 들고 일어나고 예비역 군인들, 막 보수론들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래서 막 서울역에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작권 환수 반대 막 집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대한민국 막 들썩들썩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 미국 대사관 막 몰려가지고 미국 대사관 나가고 막 항의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가 이제 좋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전혀 관계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더 간절히 원하는 거다. 전작권을 미국이 계속 갖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미국인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한미동맹이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안 되고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전작권 문제에서 비롯되고 그 전작권 문제가 한국의 미국의 주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작권을 한국에 행사하는 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한나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몰려온 사람들 막 버시바하고 미국 대사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걱정인데 이렇게 보니까 노무현의 전술은 그거다. 전작권을 환수하고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노무현의 전략이다. 더 나가서 그리고 나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미국 대사를 만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네?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저기요, 북한이 주장하는 건 남북평화협정이 아니라 북미평화협정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또 입장이거든요. 예.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전작권은 한국에 행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양반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똑똑하면 엉뚱한 데 가서 문제지만, 그러니까 말귀는 좀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토를 합니다. 예.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이유를 실토를 합니다. 미국 대사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이 해서 그런 겁니다. 노무현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니까 그 자기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뭐라고 일하냐면, 그러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전작권 환수를 합의하자. 우리가 합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뭡니까? 야, 이런 얘기를 못하겠죠. 네, 대놓고 얘기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그렇게 군가 온도처럼 여긴다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안보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력적인 이유 때문에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구나. 미국 대사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작권 문제가 논란에 대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반대했다라고 하는 게 이미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B가 1차로 연기했던 것도 뭐예요? 예. 천안함 침몰 이미 이전에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보수층 결집을 위한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미국 쪽에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뭐냐? 그러니까 2015년 12월이니까 이 정도 했으면 올 연말에 이제 받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걸 또 연기했어요. 작년 10월에. 근데 이번에는 언제 받겠다는 시점도 안 나와 있어요. 대신 조건. 조건이 충족되면 받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럼 그 조건은 뭘 얘기하냐? 한국의 군사력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 그리고 한반도와 더 중요한 애는 영내 안보 환경이 개선됐을 때라고 합니다. 영내 안보 환경이 개선되는 거하고 전작권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문제가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맥락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한미 동맹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영내 안보 환경이라는 표현에 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 표현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히 갖춰질 때. 그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기 위해서 무기를 열심히 사들여야겠죠. 예. 그 무기의 대부분도 이제 미국 무기가 될 것이고, 예. 그 미국은 남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전작권을 넘겨주는데, 일단. 무기를 파는 데 있어서도. 예. 근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확보할 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대충 한 2020년대 중반쯤은 된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MD, 미사일 방어 능력도 만들고, 킬체인은 핵 사용 징후 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능력이 이제 개념인데 이런 능력, 그러니까 선제 공격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출 때 작전권을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면 북한은 그래 한국이 작전권을 가져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자. 우리는 핵도 더 만들지 말고 미사일도 더 만들지 말고 그냥 기다려주자. 이러겠습니까? 이러겠습니까? 네, 그럴 리 만무하겠죠. 지금 미국 일부 싱크탱크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2020년 앞으로 5년 후에는 최대 100개 그리고 한 중간쯤 한 50개 정도 갖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가 완성이 되고 저는 100개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최대한 50개는 갈 것 같아요. 이 추세로 쭉 가면 2020년 중반에 가면 100개 됩니다. 예? 100개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한 100개 정도 갖고 있고 그 중에 상당수는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갖고 있으면 한국군이 그걸 잡을 능력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예? 그럼 그 조건은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한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미제 무기를 사들인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도망가는 거예요. 뭐예요?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오지 않게 된다. 영원히 오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그럼 왜 전작권을 못 가져오게
오겠다고 그런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전작권 예정대로 환수하겠다는 거, 대선 공약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약집을 나중에 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대선 공약에 따르면 공약 파기 아니에요.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 건 공약 파기잖아요? 근데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 설명은.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거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청와대 설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을 낼 때하고 지금하고는 북핵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러냐? 제가 보기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2012년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려서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렸는데 사상 처음으로 그걸 성공을 합니다. 예, 성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지도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박근혜 당시 후보는 전작권 예정대로 가져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013년 2월 10일 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3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핵실험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폭발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그전 실험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의 문턱을 넘었거나 그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성공적인 실험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북핵 상황이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예정대로 전적권 환수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네,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달에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막 한반도에서 막 전쟁 위기가 막 고조됐어요. 네? 근데도 그해 4월 말에 국방부가 엄보고를 하면서 예정대로 전적권을 환수하겠다. 그 얘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북핵 상황이 악화됐다고 한다면 대선 때 그 공약을 바꾸든지 아니면 인수위 때 그 입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국방부가 엄보고에서 그 내용을 바꾸든지 이래야 되는데 계속 가다가 갑자기 7월 달에 들어서 미국 쪽에 타진하기 시작합니다. 네, 미국 쪽에 타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건 또 왜 그런 거냐. 네. 안타깝게도 위키리크스가 2010년 정도까지 자료가 공개된 게 없어. 그 이후의 상황들은 그런 은밀한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만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해석인데 제가 보기엔 박근혜식 성군 정치가 위력을 발휘했을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외교안보 라인은 거의 육사 출신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청와대 안보실장,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 국방장관 출신의 육사 출신의 김장수였고, 국정원장, 예, 남재준, 그죠? 예, 국방장관, 말할 필요 없이 김관진, 예, 청와대 경호실장, 역시 육사 출신. 이런 장관들이 이제 모여갖고 회의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거기에 이제 물론 민간인, 통일부 장관도 있고 외교부 장관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당시 가장 그 실세였던 사람이 남재준 국정원장이었죠. 육사 또 가장 선배고. 근데 이 남재준의 기본적인 소신은 전작권 환수는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는 거였어요. 그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재준 원장이 강하게 발제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김장수나 김관진이나 이런 어떤 그 후배, 그 남재준의 육사 후배들도 거기에 대해서 킥소를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왜 육사, 군, 그 중에 특히 육사는 전작권 환수를 이렇게 반대하느냐. 예? 사실 굉장히 쪽팔린 일이잖아요. 굉장히 쪽팔린 일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군수령으로서 자기의 부하들에 대한 지휘권을 미국한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은 어떤 정치 외교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지휘자 본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라도 앞장서서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집단이 바로 육사 출신의 군 수뇌부와 예비역 집단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제가 보면 여기 굉장히 기득권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기득권 논리가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자, 전작권을 환수하게 되면 한국군도 지휘체계를, 그것이 군정권도 그렇고, 군령권도 그렇고, 이걸 단일화해야 됩니다. 예, 단일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동참모부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휘체계가 단일해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합동참모본부장이 있고 각군 참모본부장이 있는 거예요. 예? 각군 참모총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짜여져 있다가 전시에는 미국한테 넘어가는 이런 어떤 구조니까 한국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휘체계가 단일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단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면 이걸 단일화해야 돼요. 단일화해야 돼요. 그리고 통합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통합성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대전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 지상전보다는 예. 공중전이 중요하고 특히 한반도는 또 이제 삼면이 바다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군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해 공군을 균형 발전시켜야 돼요. 필요성이 전작권을 가져오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예. 예. 그럼 육군은 자기를 밖으로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휘체계가 단일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별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별이 줄어들게 돼요. 사성장군부터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한국이 병력 대비 그 별수, 예, 장군 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예. 500명 가까이 됩니다. 500명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별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장군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지금 대부분의 이 직업군인들의 목표는 뭐예요? 별다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 군인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안 쪽팔리냐? 제 친구들 보통 이제 중령 되는 친구들인데, 그리고 안 쪽팔리냐? 너희들 같이 동기들하고 얘기해보면, 전작권 또 이번에 한수 연계했는데, 그 동기들 뭐라 그러든, 별 생각 없는데? 별 생각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별 생각만 해서 그렇다. 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별 생각만 해서 그렇다. 그 친구가 그래. 이게 맞다. 네,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장교들조차도 그런 문제의식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의식 가져봐야 뭐예요? 상관한테 찍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진급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상관으로서 잘 보여서 별다른. 그게 자기들이 선택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이렇게 문제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전시작전권 한수를 또다시 연기하고 그랬을 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민들 한 70% 정도는 전작권을 가져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예전에 한 걸 보면. 근데 작년 10월 달에 조사한 거를 보니까 56% 정도가 찬성한다고 돼 있어요. 전작권 한수 연기를 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방부는 이것 봐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그걸 또 이용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게 그거예요. 그걸 찬성하는 이유를 또 물었어요.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한국군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군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작년에 벌어진 일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아군한테 총질해서 6명을 죽이지 않나. 네. 그 총질해서 탈영한 그때 임무병장이었죠. 예. 그 사람을 잡겠다고 4,000명을 투입했는데 결국 자수할 때까지 못 잡진 않나. 강아지랑 노는 장면들이 막 방송화면에만 나가고, 그죠? 예. 아군을 때려 죽이지 않나. 예. 여군 불렀다가 성추행하지 않나. 예. 예. 그 무기사라고 돈 줬는데 그거 갖고 다 뒷돈 챙기지 않나. 이런 것들이 막 줄줄이 막 나오니까, 야, 난 우리나라 군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게 낫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진짜 뭐를 자꾸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파당에 그거를 국방부나 군수내부들은 봐라 국민들의 과거에서 온 사람들이 전작권 한수 이거 연기를 찬성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정말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없다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군수내부의 현실인 거죠. 근데 한국군을 못 믿는 건 한국 국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전시작전권 한수 연기에 동의해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군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왜 못 믿느냐?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 미국 이제 이 고위 관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Real risk is South Korean overrea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한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진짜 미국한테 이 골칫거리는 한국이 과잉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과잉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 합참원장 나와서 다 똑같이 한 얘기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해오면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응징하겠다. 그리고 그 판단은 현장 지휘관에 맡기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예.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보기엔 경악하게 이른 거예요. 경악하게 이른 거예요. 예?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을 때린다. 그러면 지원 세력은 예를 들면 그 북한의 이 서해에 있는 이 해안포 부대의 지원 세력은 예를 들면 그 뒤에 있는 뭐 실컷 미사일인데 실컷은 이제 지대한 미사일입니다. 예. 이 부대나 뒤에 있는 공군기지를 얘기해요. 그 내륙을 때리면 뭐예요? 예. 전쟁이 확장되는 거예요. 지휘 세력은 뭐예요? 사령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사령부는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거기까지 때리면 뭐예요? 전면전인 거예요. 예? 예. 전면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 오버리액션, 그러니까 과잉 대응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게 한미 국지도발 대리계획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게 나왔을 때 국내 언론이나 국방부는 이제 북한이 또 까불면 이제 한미 연합전력으로 이제 아예 그냥 아작을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보도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 국지전에서도 한국이 오버하지 않도록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작전권을 전적권을 계속 가짐으로써 한국이 오버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아까 제가 2010년 11월 달에 이 F-15를 동원해서 북한 후방을 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전적권을 갖고 그거 하지 마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권리를 계속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보기엔 이 전적권 환수를 연기를 미국도 지지해 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때 한국군을 믿었습니다. 한국군의 실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 9월 달에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버웰 벨 사령관이 국방장관인 도널드 럼스펠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그 편지를 제가 얼마 전에 찾아갖고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을지 포커스 렌즈, 지금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매년 8월 달에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 그걸 한번 한국 너희들이 한번 주도해서 이 훈련을 해봐라. 이렇게 맡겨봤더니 너무 잘하더란 겁니다. 너무 잘하더란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한국군이 이 작전권을 행사할 이 능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엔 지금 당장 전작권을 한국한테 넘겨줘도 문제없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2009년 정도를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한다라고 국방장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즉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도 동의한다. 그래서 미국이 제안했던 게 2009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노무현 정부가 사정사정해서 그게 2012년으로 이제 1차로 이렇게 합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미 9년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군 능력을 믿었어요. 네,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령관이 월터 샤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 입장을 내놓습니다. 자기가 훈련해 보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제일 잘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자기가 연합훈련 그 주관권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군의 실력 또 이제 이 훈련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그 월터 샤프도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은 한국군 너희들이 이제 능력이 되니까 이걸 행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군 사령관들은 아니야 우리가 아직 능력이 안 돼. 왜 자꾸 우리를 과대평가하고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2006년부터 9년 동안 한국의 국방비로 쓴 게 한 250조 원 됩니다. 250조 원. 네. 그러면 2006년에는 그 당시에 한국이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미군 사령관이 판단했는데 6년 동안 250조 원의 국방비를 쓰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약해진 건가요?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헤쳐먹고 있잖아요. 네? 많이 헤쳐먹고 있으니까 예, 그럴 법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이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군 수뇌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인 거죠. 예,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 7월 달에 작전권이 그때 이제 이승만이 메가드한테 넘겨줬죠. 예, 그 대전협정을 통해서 그걸 넘겨주고 그때는 우리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었던 거죠. 예, 그때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때는 우리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예? 이 근력을 보면 이미 그것도 굉장히
이 식스팩 정도를 갖춘 아주 근육이 잘 발달된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요게 발달이 안 된 겁니다. 요게. 네. 요건 여전히 유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럴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북한보다 국방비를 30배 쓰고 있습니다. 군사비를 30배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면 재작년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그 남북한이 다이다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우리가 지는데요? 아니 지금 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비를 얼마나 더 많이 쓰고 있죠? 33배 더 많이 쓰고 있는데요? 33배를 더 많이 쓰고 있는데 1대1로 붙으면 져요? 네, 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언론의 대서특필점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진다고 얘기를 해야 뭐예요? 전적관수를 연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다고 얘기를 해야, 전적관수를 연기할 수 있다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군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죠? 그 신뢰받지 못한 군수내부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지전의 지휘권을 아예 그냥 넘겨줘 버리고, 그죠? 군사주권을, 작전권도 없는 나라라니까 북한한테 홀대받고.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안보 문제 관련해서 남한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야, 니들 그 작전권도 없는데 니들하고 얘기해봐 무슨 소용이 있냐. 미국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이런 식의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야 니들이 작전권도 없으면서 이게 주권 거 맞아? 그러면서 맨날 뭐 주권 침해한다 그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작전권을 가져오는 게 대한민국 군대를 정말 제대로 저는 뭐 평화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 군사력 현대화 이런 걸 지지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안보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제대로 된 군사력 현대화, 방산비리, 이 무기 비리를 최소화하면서 제대로 된 그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것이고. 북한한테 홀대받지 않고 중국한테 한국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대미 자치권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뭐예요? 작전권 한줄 필요한 거죠. 중요하게는 만약에 미국이 아니야 니들 가지면 안 돼. 자꾸 달라고 하면 이게 반미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도 가져가라는 입장이거든요. 가져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작전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한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남북관계 또 국민들이 우리 그 군대를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 이런 부분들 이제 종합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작전권 한 수는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군사주권 관련해서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 지금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 해주시죠. 지금까지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의 강의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